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유보의 사후관리와 세무상 자기자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풀었던 3번 문제랑 조금 유사한데 훨씬 더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10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 물음부터 읽어볼게요. 물음이 상당히 길죠. 물음 1번.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항목별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 조정 이유 및 계산 근거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다음의 양식에 따라 10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병세서 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물음 3번 다음 양식에 따라서 10기 말 세무상, 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시오. 회사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억이고 법인 지방세토세 10% 더 내는 거 있죠. 여기까지 해서 1,000만 원까지 하면 총 이제 1억 1,000만 원이 법인세 등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음 1번부터 풀어볼게요. 물음 1번은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처분, 조정 이유 및 계산 근거를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면이 넓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해서 일단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료 좀 볼까요? 자료 1번. 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의 기말 잔액을 주고 있죠. 아시겠지만 얘가 전기말 자적을표에서요. 유보나 마이너스가 넘어오는데 이거 보자마자 단기 중에 바로 반대 조정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1,200만 원이 송금불산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거 넘어오자마자 단기에 전기재고라고 해서요. 과감하게 1,200만 원에 마이너스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점을 맞으셔야 하는 부분점수 사유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A가 있는데 1,500만 원이죠. A법인의 주식 관련 평가손실 송금불산입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B라고 해서 보다시피 300만 원이 넘어왔는데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저가 매입한 금액이 있고요. 대손충당금이 전기상, 세무상 한두 초과액이 500이 넘어왔네요. 우리 보자마자 이것도 전기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은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도어음이 있는데요. 부도어음이 450만 원인데 2014년 9월 19일에 부도 발생한 어음의 대손 처리액이었고 비방 금액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안타깝게도 전기말까지는 부도 발생한 지 채 6개월이 안 됐었으니까 뭘로 이게 넘어온 거죠? 송금불산입으로 부인돼서 넘어왔는데 단기 2015년 말까지는 6개월을 충분히 초과했으니까 전기 부도음은 단기에 자동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도 발생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는 전기에 손불된 게 단기에 자동으로 송금산입으로 전기 부도어음이 송금 인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700만 원인데요. 기계 감가상각비 부인액. 그 다음에 미수이자 600만 원이 마이너스 부인데 전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세무조정. 그 다음에 판매보증 충당부채 300만 원이 구기 판매액에 대한 기업회계상 판매보증 충당부채 설정이라고 해서 둘, 넷, 여섯, 8개 정도의 유보나 마이너스부가 넘어오고 있죠. 자,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수업 목적으로 유보나 또는 마이너스 유보의 발생 계정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유보나 마이너스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각종 충당금. 아시죠?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충당부채라고 부르고 있는데 세법은 여전히 충당금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우리 퇴충 있고요.
연충. 얘네들은 세무조정 나오면 대부분 유보나 마이너스 봅니다. 두 번째,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평가하는 거 대부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죠. 또는 아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300만원. 그것도 유가증권 관련이죠.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유보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한도 초과 같은 거. 네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손실 같은 거 송금물산이 유보 나오는 거 아시죠? 다섯 번째, 매출채권. 매출채권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얘처럼 부도 발생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 이런 거 대부분 유보나 마이너스로 나오죠. 맞죠? 여섯 번째, 미수수익, 미수이자, 미수수익.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수호 목적으로 유보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뭐 암기하실 분들은 차라리 암기해버리세요. 자, 다시 한번 1번을 볼까요? 재고자산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단기매매 금융자산 A, B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손충당금 여기 있네요. 매출채권. 그 다음 거 부도음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 여기 있네요. 마지막으로 판매보증 충당부채. 이 문제는 특이하게 퇴충에 대한 유보금액은 안 나왔지만 판매보증 충당부채 유보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수호 목적에서 이 6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유보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6개 정도는 가급적이면 암기를 해버리시고 우리 1차 시험에서 느꼈겠지만 부족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문제를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암기할 것은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6개 정도는 기계적으로 푸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자료 2번으로 내려옵니다. 10기, 단기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1번, 한국은 세무상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나 회계상으로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단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800만 원을 추가로 잡았답니다. 아휴, 끈질기네. 뭘 또 잡았어. 그러면 이거는 단기 재고죠. $800만 원의 유보. 평가 손실 잡았으니까 송금물산으로 없애야죠. 원가법 가야니까. 2번, A법인의 주식을 단기에 시가평가해서 추가적인 평가 손실을 또 700을 더 잡았다는데요. 뭐가 이렇게 참을 끈질기네. 이거 부인하셔야죠. 그 다음에 3번, B법인의 주식을 단기에 50% 처분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니까 B법인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300이 있었는데 이게 반대중으로 사라져야겠네요. 그럼 유가증권 B법인 300의 절반인 150만 원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사라지죠. 6개 기억하세요. 6개. 중요합니다. 6개. 4번. 단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결과 시인부족이 900억 발생했대요. 저 위에 가보니까 한도 초과가 전기 말에 넘어왔던 게 700이 있고요. 올해는 한도 미달이 900이 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인 700만 원. 700만 원이 소위 추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단기 6월 30일에 정기예금 C, 저 위에 있나요? 있네요. 미수이자. C에 대한 만기가 도래해서 전기 미수이자 계상액을 전액 현금 수령했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사라지겠죠? 미수 수익 또는 미수이자 600만 원이 유보로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편 회사는 단기 중 정기예금 뒤에 또 가입해서 미수이자 650을 또 추가로 계상했답니다. 이건 미수기 때문에 기말 현재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아서요. 이것도 미수수익 D 650이요? 650. 이것도 아직 현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로 없애줘야겠네요. 얘는 C. 다음 페이지 7번. 단기 중 회사는 판매 보증 비용 100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에 넘어왔던 300만 원의 유보 중에서 100만 원은 일단은 사라지죠. 판모충. 지출했으니까.
반대 조정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300 넘어와서 100 사라지니까 200 남죠? 200 남는데 우리 단기말 결산상 판매보증 충당금 기말 잔액이 450이니까 기업회계가 판보충으로 얼마를 더 설정한 거예요? 250이죠? 따라오셨죠? 작년에 300 넘어왔는데 올해 100을 줬어요. 그러면 200 남아요. 이게 기말에 450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플러스 얼마 했겠어요? 250 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여기에 판보충이 더 잡히네요. 판보충이 250만원만큼 잡는 족족 유보죠. 손불로 사라진다고요? 손불. 왜냐하면 판보충은 미리 잡는 충당부채가 세법에서 인정이 전혀 안 되고 나갈 때 송금으로 인정되니까 이거는 잡는 만큼 그대로 손불이죠. 8번 10기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6억이고 법인세 비용은 9,400이다. 이거 뭐지? 왜냐하면 분명히 법인세가 아까 1억하고 1,000만원 법인 그 지방소득세가 돼서 1억 1,000인데 손익계산서에는 9,400이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 법인세 비용 9,400부터 기타 사유출로 좀 없애주시고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까 1억 1,0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뒤에 배우시는 손익미계상 법인세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가로 9번 상기 자료 외에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회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물음 1번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항목별 세무조정 마쳤죠.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소세 을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 풀고요. 일단 마감부터 해봅시다. 마감하면 5개 합계액이 1억 1,750만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 합계액이 3,750만원으로 일단 마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적을표 구하래요. 자적을표. 자적을표는 이 중에서 뭐만 건든다? 유보나 마이너스만 건든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건드려 주셔야 하고요. 마이너스 유보 하나, 둘, 셋, 넷, 5, 6, 7 싹 다 건드려야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개, 7개 건드려 줍니다. 우리가 지금 지면이 좀 좁으니까요. 이거는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적을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소세 을표입니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관리하는 그런 서식이죠. 과목이 있고요.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 여기는 증가, 기말금액이 있고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지만 하나씩 해보죠. 우리 일단 전기부터 넘어온 것부터 쭉 한번 불러볼까요? 전기, 재고, 단기매매, A, B, 대손충당금, 부도원, 감가, 미수, 판보충 있었죠. 첫 번째 재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A, 유가증권 B, 그 다음에 미수가 그 다음 나오나요? 대손, 부도, 대손, 부도원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가, 미수,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기초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1, 2, 1, 5, 3, 5, 4, 5 그 다음에 5, 4, 5 감가상각비 7, 6, 3 이렇게 있었죠. 자, 아까 제가 지웠던 거 기억나시죠? 재고자산이 이게 그대로 반대로 사라지고 8이 더 증가해서 기말에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이거 그대로 사라지죠? 사라지고 단기에 추가로 증가했나요? 증가한 건 없네요. 유가증권이 아까 또 평가했었죠? 그걸 700을 더 평가해서 이렇게 됐었고, 얘가 아까 절반이 사라지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으로 절반 사라져서 이거 1억 1.5에 맞죠? 그 다음에 부도 발생한 거 뭐 바뀐 거? 이거 그대로 2014년에 6개월 안 됐기 때문에 2015년에 6개월 돼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있었죠? 감가상각비 아까 한도 미달라가지고 700만큼 사라졌죠?
미수수익 전액 사라졌죠. 하지만 또 잡혔죠. 650에서 잡혔던가요? 그래서 650이 이렇게 기말에 남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 있죠? 마이너스 붙는 것은 감소에도 마이너스 붙고 감소하고 증가에도 마이너스 붙고 증가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이 자적을표에는 플러스부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 것은 기초금액도 붙고요. 감소도 마이너스 붙고 감소하고 증가도 마이너스 붙고 감소해서 증가해서 기말도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판보충은 제 기억에 100만원 사라지고 250이 들었던가요? 450이죠. 그래서 자, 마감하면 여기가 435 쭉 마감하겠습니다. 4,350만원에서 감소한 금액이 2,500만원, 증가한 금액은 1,100만원, 그래서 기말 금액은 3295, 2,950만원이 기말 금액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음 3번 풀어볼까요? 물음 3번은 세무상 자기자본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무상 자기자본 1차에서는 거의 접한 적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1. 기업회계상 자기자본. 2.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3. 손익계산상, 손익계산, 미계상, 법인세.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상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이 얼마였어요? 물음 3번. 물음 3번의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저기 위에 있네요. 저기 위에 가보시면 양가로 8번에 10기의 재무상태표상 자본합계가 15억이라고 주어졌죠. 이게 15억. 자, 그 다음에 유보나 마이너스보의 마지막 잔액은 2,950만원. 그러면 손익 미계상 법인세만 구해주시면 결론적으로 세무상 자기자본 나옵니다. 손익 미계상 법인세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거 법인세 등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 이거는 손익계산상. 자, 한마디로 이 문제를 싹 다 풀면요, 결론적으로 문제 자료 8번이었던가요? 자료 7번? 아니죠. 물음 3번에서 줬죠. 물음 3번에서 총 부담세액이 1억이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1억 1,000만원이어서 법인세 등은 1억 1,000 나와요. 근데 손익계산서에는 9,400밖에, 9,600이었나요? 9,400밖에 안 잡았으니까 아직 지금 제대로 못 잡은 법인세가 1,600이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1,600이 더 있어요. 이 1,600만큼을 여기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손익 미계상 법인세만큼 반영해서 이걸 빼주면 금액이 1513 나오는군요. 자기자본은 1513 15억 1,350만원이 세법상 세무상 자기자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시험에 나오는 요새 유형은 전혀 아닙니다. 요새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도 을표를 통해서 기말 유보전액 구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세무상 자기자본이 뭔지 이해하느냐라는 이해 목적으로 풀어드리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가 요새 2차에서 그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까지 마치고요. 우리 3장에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입금과 입금불산입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한번 뒤로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문제도요, 15개인가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번에 다 설명드리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주요 이론 요약 해드리고 그 뒤에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의제배당, 수익배당을 입금불산입이 있으니까 우리 전반전에서는 그 앞에까지 한번 이론 설명하고 문제 풀고요. 후반전에서 간주임대료, 소위 빅3라고 하죠. 간주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의제배당하고 수익배당을 입금불산까지 해서 3절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마트세법의 이론 요약을 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와보시죠. 챕터 3, 입금과 입금불산입. 3.1의 입금의 일반의 과세소득 규정 방법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고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인데 순자산 증가설 일부를 채택하고 있죠.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시면 사례에 법인의 경우는 매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 수중익이 입금으로 과세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순자산이 증가했고 송금불산이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냥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을 내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소위 소득원천설이라고 해서 간을 보죠. 그 소득이 어떤 원천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간을 보기 때문에 사례를 보시면 개인의 경우 용돈은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금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입금 정의를 보시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금액인데 다만 순자산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우시겠지만 자본 납입한 거 있죠. 우리 신주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돈 받은 거. 요거는 자본 납입 받자마자 세금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본의 납입가. 나중에 23페이지에서 배우실 순자산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불산입으로 열거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 15개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입금의 정의에서 입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챕터 3.2의 주요 입금 항목이라고 해서 입금 항목의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도요, 2차 문제로 해서는 뭐 그렇게 인기 있게 나오는 그런 표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동그라미 1번의 사업수익 금액은 기업회계 매출의 개념인데요. 매출 에누리와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게 맞고요. 매출 할인 중요한데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차감하는 것이지 매출일에 차감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68페이지에서 후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팔자마자 파는 게 아니라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 즉 12월 말에 팔았어도 내년 1월 달에 갚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한 2% 할인해 주기로 했으면 내년 1월 달에 차감하는 거지 지금 미리 차감하는 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자산의 양도 금액은 당연히 입금인데요. 가로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는 자기 주식이 포함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억에 처분하면 기업회계는 12억 빼기 10억인 순액법으로 유용자산 처분이익을 2억만 잡고 있는데 세법은 특이하게 12억을 총액법으로 매출을 잡고요. 입금 잡고 그 다음에 원가인 10억도 총액법으로 송금을 잡는 독특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회계와 세법 모두 다 손익은 결국은 2억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자산의 임대료,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든 아니든 그냥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 입금 과세가 되고요. 4번의 자산 수증익과 채무 면제익도 기업회계와 세법 모두 동일하게 입금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또는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5번에 주 2번 후술하고요. 6번도 주 3번 후술, 7번은 143페이지 후술, 8번은 주 4번 후술, 9번은 주 5번 후술, 10번은 36페이지 후술, 11번 152, 그 다음에 12번, 27페이지, 13번, 다 28페이지 다 후술하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 기타의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신 13개까지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입금 항목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 예시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 세법전이란 것을 보면요. 우리 세법전, 제가 항상 펴놓고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세법전, 여기 세법전, 우리 1차 강의에서는 이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2차에서는 처음인가요? 지금 세무에게서 이 세법전이라고 해요. 이거 커피 받침대로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두꺼운 책이죠. 여름에 이거 베고 자면 딱 목침용으로 두께가 나오는데 이 세법전에 열거되어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세법전이 저희 한 5,000페이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번부터 13번까지가 열거된 예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입금, 즉 플러스 되는 게 아마 개정 과목이 수백 개가 넘을지도 몰라요. 이 수백 개를 그대로 다 열거하자니 이 세법전의 지면이 너무 좁으니까 13개까지만 열거하고 있고요. 14번째부터는 세법전이 힘드니까요.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여기까지 열거하지 않은 13개가 아니더라도 너네 회사의 순자산만 증가시키고 만약에 이따 배울 입금불산의 항목인 15과에만 안 들어오면 이건 그냥 기타라고 해서 다 세금 내라. 힘들고 지치니까 마지막에 14번을 집어넣은 꼼수를 부리고 있죠. 14번을 보시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보험 차익, 손해배상금 등 저 위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죠. 13개에 안 들어가 있지만 순자산이 증가했고요. 나중에 배울 입금불산이 15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그냥 입금으로 과세가 되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설명이니까 14번에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순자산 증가했는데 입금불산이 열거 안 됐으면 일단 세금을 내자. 이해하시죠? 자, 주 1번의 자기주식 보시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 1번의 자기주식 좀 볼까요? 기업회계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이 모두 자본거래죠. 근데 세무상은 자기주식 처분은 손익거래고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회계 자본거래 법인세법은 손익거래.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자기주식 소각은 기업회계 자본거래 법인세법 자본거래. 그래서 오른쪽 세로에 각각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나 하고요. 하나는 세무조정이 없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 2번 보면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라고 해서 당초 송금 항목이 올해 환입되면 입금이요. 당초 송금 불산입 항목이 올해 환입되면 입금 불산입이죠. 소위 제가 이걸 대응 논리라고 하죠. 그 밑에 칠판 마크에 써 있는데 이렇게 세법은 한 번은 유리했으면 한 번은 불리하게 해주고요. 한 번은 불리했으면 한 번은 유리하게 해줍니다.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작년에 세금 낼 때 그게 송금이었으면 작년에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일부가 환급되면 불리하게 입금산입으로 과세해준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은 작년에 세금 낼 때부터 송금불산입이었으면 작년에 기분 나빴겠죠. 근데 그게 올해 환입되면 올해는 세금 내지 말라고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한 번은 유리, 한 번은 불리, 언제나 대응 논리가 된다는 거. 21페이지 주 3번 내려오시면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표의 왼쪽부터 보시면 시가평가가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평가가 인정이 되죠. 근데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시가평가는 일반적으로 싹 다 부인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그 유명한 원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동그라미 2번. 근데 특내에 법률에 따른 평가차익은 아주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 3번의 제목을 보니까 주 3번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인데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 3번의 제목에다가 보험업법 기타에 가로를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법 기타라는 거에다가 보험업법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 즉 법률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제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앞에 내용 가로를 쳐버렸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실무든 수업 목적이든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 차익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11년차 회계사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11년 동안 보험업을 감사해 본 적은 없어요. 보험업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밑에 꽃표시 보면 세법은 양반답게 시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취득 원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가법인데요. 법률에 따른 평가는 세법도 지금 법률이니까 기업회계가 법률에 따른 평가를 해버리면 세법도 같은 법률이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그대로 인정하는데 실무나 수업 목적으로 법률에 따른 평가는 거의 없다는 거. 우리 기업회계에서요 IFRS를 채택하면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재평가는 IFRS가 S가 스탠다드의 약자인 거 아시죠? 즉 기업회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IFRS에서 재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법률에 의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것도 평가 차익이 나와도 입금 불산입을 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22페이지의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례인데요. 9월 19일 날 100원에 취득한 토지가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120원으로 상승하여 KIFRS 따라서 기업회계가 재평가 차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이중으로 조정해주고 있죠. 거기 12월 31일자 세로를 보시면 제일 끝에 입금불산입 토지 20에 마이너스 2고랑 입금산입 재평가 차익 20에 기타를 하고 있죠. 화살표를 보시면 이중조정, 양쪽 조정, 양편조정, 실무는 양편조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중조정, 양쪽 조정, 양평조정 사유라고 해서 그 밑에 제가 참고 박스에 참고에 이중조정의 사유가 뭔지 해놨죠. 상당히 중요하죠. 동그라미 보면 발생사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손익이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고요. 조정 순서를 보시면 A, 자산부채를 먼저 조정한 다음에 B, 위에 반대 조정으로 세무조정을 완료하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조정,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차 수험생일 때는 이중조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중조정을 풀어야지라고 해서 외워서 공부했는데 참 바보같이 공부한 거죠. 이중조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중조정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요? 손익은 적정한데 뭐가 왜곡이 돼 있어요? 자산부채가 왜곡돼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손익 적정 자부 왜곡일 때 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니네 간만에 좀 출동 좀 해라. 별표. 자,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100억짜리를 120억으로 시가평가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재평가 차액,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차액 또는 재평가 잉여금을 잡았겠죠? 이거 기업회계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기타 포선으로 보내죠. 자, 세법에서는 이게 일단 법률에 의한 평가인가 아닌가 판단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얘가 법률에 의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부인합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이중조정인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손익은 적정해요. 흰색 얘 손익 안 건들고요. 여기 손익 안 건드려요. 노란색은 회계 처리한 적 없으니까 손익을 건든 적이 없죠. 즉 흰색과 노란색은 손익이 적정합니다. 근데 뭐의 왜곡이 있죠? 지금 자산부채 왜곡이 있죠? 어디 있어요? 자산부채 어디? 여기 있죠? 여기. 자산이 괜히 올라가 있잖아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하니까 일단은 입금불산입에 토지 20을 한 다음에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2보죠? 마이너스 2보로 일단 자산 감소시켜주고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 흰색과 노란색 사이에 손익이 적정한 것을 내가 뭐를 맞춘답시고 자산부채 맞춘답시고 이렇게 입금불산입으로 내려버렸잖아요. 내렸으니까 다시 손익을 적정하게 해주려면 위로 탁 쳐 올려줘야죠. 쪽 요거에 대한 반대 조정인 입금산입을 해줍니다. 입금산입을 해주는데 이제 건들 건 뭐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재평가 차액 또는 기타 포선을 건들 거밖에 없죠. 자, 지금 뭐를 건들고 있어요? 자본을 건드니까 자본을 건들면 자동으로 소득처분은 뭐가 뜬다고 했습니까? 기타가 뜬다고 했죠. 그래서 이중조정은 아주 기계적으로 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사유 외우시죠. 손익적정 자부 왜곡이라는 사유고요. 순서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A, 뭐부터 조정한다? 자산부터 조정한다. 그 다음에 B, A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완료한다. 아주 간단하죠. 꼭 기억합시다. 22페이지 주사본 보시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건데요. 자, 왼쪽 세로부터 또 치고 나갑니다. 저가 매입, 가운데 세로 보시면 기업회계는 저가 매입을 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싸게 샀으면 잘한 거죠, 뭐. 근데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죠. 이거 좀 유치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특계유저, 특계유저.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계유저. 특수관계인인 법인 안 돼요. 개인으로부터. 일반 고정자산 안 돼요. 오직 유가증권만. 고가매입 안 돼요. 저가매입만 됩니다. 특계유저. 무조건 기억하시는 거죠. 특계유저. 제가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기억했다고 그랬죠? 아, 유치하지만 또 얘기해야 하나? 저한테 기본 강의부터 쭉 들은 사람들은 아주 많이 들었을 텐데요. 특계유저. 제가 공부할 때 말이죠. 이 같이 공부하던 아주 장수생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요. 우리 흔히 밥터디라고 하죠. 밥 같이 맞춰서 시간 맞춰서 먹는 사람들. 밥메이트.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요. 이 형들이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한 번씩 주말이나 이럴 때 특식을 먹으러 갑니다. 특식을 어디로 먹으러 가죠? 우리 고대병원 후문으로 가시면 수술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수술 부분이 이제 붙으라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견공, 무슨 신탕인지 아시죠? 신탕 이걸 이제 먹으러 간다고요. 나는 원래 안 먹습니다. 나는 원래 안 먹는데 이제 강의 목적으로 그때 나중에 강사가 되면 써먹어야겠다고 해서 이제 한두 번 따라갔을 뿐인데요. 우리 고시생 형들, 우리 장수 형들은 꼭 특자를 먹더라 이거죠. 특자. 아, 저 형들은 특자를 먹는구나. 특자를 먹는 유저들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특혜 유저라고 해서 그때 진짜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게 얼마나 주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회계사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인데요.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네요. 특혜 유저. 썰렁함은 한순간밖에 안 되지만 기억은 한평생 가시기를. 특혜 유저는 무조건 사자마자 입금산입으로 해주신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본을 보시면 동업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동업자 입장입니다. 동업자 입장. 우리 왼쪽 세로 보시면 동업기업이죠. 전형적인 동업기업이 회계법인입니다. 3.1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동업기업들의 동업기업인데 그 안에 오른쪽 세로 보시면 여러 동업자들이 모여 있죠. 그냥 동업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회계법인에 있는 상무급 이상을 파트너라고 원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업자들을 원래 영어로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에 S회계법인이 소득이 100억이면 얘네한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와보시면요. 그 안에 김상무법인, 이상무법인, 유상무상무법인이 각각 지분율을 40%, 30%, 30%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배분받은 소득금액도 40억, 30억, 30억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S회계법인한테 100억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의 가장 오른쪽 세로인 이 상무,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한테 각각 입금으로 과세를 하고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업자인 법인이 동업기업으로부터 각 사업유도 종료일에 손익 분배 비율대로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입금으로 보고 배분받은 결손금은 송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결손금을 배분받아도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챕터 3.3으로 가면 여기까지는 이제 입금이었고요. 지금부터 입금불사리 항목을 배우는데 1점에 입금불사리 항목이 열거라고 해서 우리 소위 국세청은 국고주의적 관점이 뭔지 알죠? 국고가 뭡니까? 국가의 금고라고요. 국가의 금고. 그럼 국고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국가의 금고를 살찌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실 입금불산입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금과세를 하겠다는 소리고 입금불산입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거 봐라. 왜 별로 없어 하는데 우리 15개가 있지? 죄송해요. 강의를 잘못해서. 가 아니고 이게 15개처럼 보이지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소위 자본거래라고 해서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처음 자본 증자 한번 하고요. 어쩌면 회사 망할 때까지 이런 자본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는 거의 이제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물론 수업 목적으로는 허수가 아닌데요. 동그라미 1번 주발초, 동그라미 2번 감자차익, 동그라미 3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동그라미 4번 합병차익, 동그라미 5번 분할차익, 동그라미 6번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인데요. 1번, 2번은 앞에서 전수했고 4번, 5번은 15절에서 합병배열 때 후수라니까 지금은 주 1번, 주 2번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24페이지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산의, 동그라미 7번에 자산의 평가차익인데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은 아까 보험업부 기타 법률은 입금과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입금불산입이고 동그라미 8번, 9번, 10번은 각각 주 3번, 4번 모문에서 설명드리고요. 11번은 21페이지, 12번은 34페이지 후수를 드립니다. 13번 아주 간단하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국세, 지방세, 과언합금, 환급금이자 작년에 세금을 12억 냈는데요. 올해 보니까 10억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환급받죠. 환급받을 때 국세청이 그동안 많이 뺏어가서 미안하다며 2억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데 이거를 국세, 지방세, 과언합금, 환급금 이자라고 부르죠. 자, 오른쪽 세로 보시면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다시 과세하면 결국은 보상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입금불산임으로 세금을 안 걷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급금은요. 그러니까 12억 작년에 냈는데 10억만 냈으면 되니까 2억을 돌려주는 환급 원금. 환급 원급은 입금이냐고 입금불산이냐고요. 어떻게 되죠?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전기의 송금이었으면 올해 입금, 전기의 송금불산이었으면 올해 입금불산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환급금 원금 아니라 거기에 붙는 이자는 언제나 입금불산임. 동그라미 14번 연결 무법인이 연결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인데요. 우리 18절에서 연결납세를 잠깐 배울 건데 우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물산한테서 법인세를 받은 다음에 자기 법인세랑 합해가지고 연결납세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물산인 자회사가 삼성전자인 모회사한테 법인세를 상납하면 다시 한번 계산해서 한 번에 낼 건데 이렇게 자기가 자회사로부터 상납받는 법인세가 과연 입금일 거냐 이거죠.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 법인세 받았다가 전체 연결 단위의 법인세를 제대로 계산해서 어차피 낼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결 무법인이 연결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입금 항목이 아니겠습니다. 양가로 3번 부가세 매출세액 동그라미 15번인데요. 부가세 매출세액이 입금이 아닌 건 이제 아시죠? 우리 이제 세무회계 배울 정도면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 1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사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발초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입불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뒤에 배울 거지만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요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하고 이전차익이 생소하다고 느껴지시면 차라리 오른쪽 박스를 회계 처리를 배우시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요. 자, 일단 법인 A가 완전 모회사고요. 법인 B가 완전 자회사래요.
이거 좀 생소해요? 생소할 리가 없는데 우리 상법에서 안 배웠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세법 내용보다는 상법 내용에서 중요했거든요. 이게 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법인 B를 100% 보유해서 완전 모회사, 자기가 완전 모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완전 모회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완전 모회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법인 B를 가서 무식하게 사오는 게 아니라 법인 B의 주주를 찾아가서 야, 너가 법인 B의 주주지. 네가 있는 주식 다 나한테 줘. 내가 그러면 이제 100% 자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화살표를 보시면 내가 받아오죠. B법인 주식을 싹 다 내가 이전받아옵니다. 그리고 B법인 주주한테 대가를 주고 있는데 화살표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신주도 액면 50짜리 나가고 있고요. 현금도 40을 주어주고 있고 법인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도 30짜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 좀 보겠습니다. 법인 A 입장의 회계처리인데 차변에 새로운 유가증권이 130원어치가 들어와요. 왜 130원인지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 조건에 이게 130원의 순자산만큼 가져온 거라고 그냥 조건을 줬으니까 유가증권은 130원어치가 되고요. 대변에 현금 40 주어졌고 자기 주식 30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했는데 액면 50 줬고요. 그러면 차액, 그 왁구 맞추는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에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해서 10원이 잡혀야만 합니다. 이 포괄적 교환 차익은 결론적으로 신주 발행하면서 신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면과액과 뭔가의 차액을 맞추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신주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주발초 성격과 유사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포괄적 교환 차익은 주발초와 성격이 비슷한 거고요. 주발초가 입금불산입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 교환 차익 역시나 입금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주 2번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 준비금, 예를 들어서 주발초, 감자차익, 합병차익인데요.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총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가 있죠. 이거 2012년에 새로 생긴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배당이란 것은 이익잉여금으로만 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본준비금으로도 배당을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상하게 바뀐 거죠. 잘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그 실질이 주주가 불입한 자본에 환급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죠. 이 상당히 좋은 규정인데요. 자, S전자. 앞으로 법인 주주는 S전자예요. 내가 법인 주주고 밑에 있는 동생이 삼성물산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내가 삼성물산에 과거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이 그 중에 한 몇 년 후에 나한테 자본준비금 같은 거 몇 개를 감액해서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나한테 이번에 얼마를 주냐면 현금 450원을 주는데요. 첫 번째 주발초 없애요. 두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 없애요. 세 번째 이익잉여금 없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익잉여금 없애면서만 현금 배당을 줄 수 있었는데 2012년부터 자본잉여금의 일부도 없애면서 현금 배당을 줄 수가 있다고 현금 배당을. 자, 이번에는 내조가 보세요. 삼성전자. 자, 삼성물산이 주발초 없앤 100은 나한테 입금으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주발초 100은 왜 생겼죠? 왜 생겼죠? 주주인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투자할 때 액면보다 더 웃돈의 시가를 주면서 주발초가 생긴 거니까 결론적으로 주발초는 내가 낸 돈 내가 받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죠. 150원은 왜 입금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자본준비금 감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입금으로 과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200원의 그 이익잉여금 없애서 주는 거는 이건 전통적인 배당이니까 당연히 입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2번에 딱 제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입금으로 과세가 안 되니까 이왕이면 주주한테 배당을 줄 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주면 주주가 상당히 날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니까. 주 3번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입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건데 상당히 헷갈리고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왼쪽 세로부터 봅니다. 자산수증이익하고 채무면제이익은 가운데 세로 보시면 기업회계에서는 어차피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세로에 법인세법은 당연히 순자산 증가세에 의해서 원칙은 입금과세가 되고 있는데 자, 특례 첫 번째 특례 나옵니다. 이 회사는 오죽하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이 나오겠어요. 즉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 이익을 충당해버리면 입금불산이익으로 다행히도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좋은 특례가 있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이거 다 아시겠지만 칠판마크에 이월결손금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유도하지만 이 규정은 발생연도에 제한 없이 그냥 과거에 못 써먹은 것을 싹 다 이번 기회에 입금물산입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세무상, 회계상 아닙니다. 세무상 결손금인데 가로 열고 과거에 자기가 합병이나 분할하면서 피합병 법인이 쌓여있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왔으면 요건 못 써먹습니다. 로써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써먹지 않은 것들, 동그라미 2번 신고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일자마크에 회생계획 인가결정, 두 번째 경영정상화계획, 뭐 이런 회사들의 결손금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만 된다면. 자, 이번에 주 4번. 지금 배웠던 주 3번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 난다는 거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거는 자산수지익, 채무면제익 중에 오직 뭐만 되죠? 채무면제익만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유의 채무면제익이냐면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사유로 채무면제익이 생겨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나는 지금 법인 B예요. 법인 B인데 과거에 법인 A로부터 400을 차입해왔어요. 나는 근데 400을 차입받아온 다음부터 엄청나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법인 A한테 이 400을 못 받고 있죠. 못 갚고 있어요. 법인 A가 나를 막 목을 졸라주고 막 죽일래 하다가 그래 내가 너 죽여서 뭐하냐. 너 죽여봐야 너 지금 빈털터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400원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신주를 발행해 다오라고 해서 둘이 소위 출자전환이라는 걸 하죠. 출자전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B 입장에서 A한테 돈 갚을 게 400원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발행해서 주식으로 갚는 걸 출자전환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이 법인 A라면 즉 채권자라면 법인 B가 현금 400 대신에 자신의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네? 애매하죠. 왜냐면 이 주식 주지 말고 400원 돈으로 줘. 근데 B는 형님 저 지금 망해가는데 제가 돈이 죽어도 없는데 어떡하죠? 주식이라도 드릴게요 라고 해서 돈 대신 주식을 받아온 거예요. 꽁 대신 알. 근데 법인 A 입장에서는 기분 좋진 않아요. 왜냐면 돈 받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법인 B는 망해가고 있는데 주식 신주 발행해서 나한테 준들 그 주식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고 뭔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 주식은 즉 법인 B의 주식은 액면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라고 하면 액면보다 시가가 지금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시가가 아예 없을걸? 왜냐면 거의 망해가고 있으니까 시가가 완전히 무지 낮을 겁니다. 이거 받아와서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 이걸 받아왔고요. 또 이게 대부분의 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막 액면보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그게 오른쪽 서류 회계처리에 있죠. 법인 B 입장에서는 차변에 지긋지긋하던 차입금 400을 없애버리고요. 대변에 액면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주발초가 100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액면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금이 100이 나오고요. 주발초가 50이 나온대요. 즉 이 한 주의 시가가 얼마라고 가정한 거죠? 무려 15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 회사는 망하고 있으니까 시가는 10원이나 20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150원으로 가정하면 주발초가 50 나옵니다. 그리고 끼워넣기로 채무면제익으로 250이 잡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 4번의 제목과 동일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중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이죠. 자, 이제 표로 가봅시다. 채무면제익 가운데서로 기업회계는 수익이고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입금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술했고요. 동그라미 2번의 특례는 금방 앞장에서 배웠죠. 어디에 충당하면 2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물산입 시켜주고요. 지금 배우는 건 동그라미 3번인데요. 특례 2죠. 특례 2. 2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어도 법 소정 요건이라는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회사가 곧 망하고 있다는 게 바로 증거가 법 소정 요건 3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2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입금물산입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 소정 요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키워드 불러드릴 테니까 키워드만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1번 회생계획 인가, 동그라미 2번 경영정상화계획 부실증후 기업, 동그라미 3번 출자전환 경영정상화계획. 이 3가지 정도 회사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자기 회사가 곧 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두 번째 참고를 보시면 특례 1하고 특례 2를 비교해 보면 특례 1도 특례 2도 입금불산입으로 세금을 안 내는 건 맞습니다만 특례 1은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이거 세금 안 낸 걸로 영영 끝이 나서 기타가 돼버리는데 특례 2는 아직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하지 않았어도 지금 법 소용 요건 3개 중에 하나를 만족했을 때 미리 입금불산입을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임시적으로 마이너스 유보로 해놓으시고요. 오류족세로의 차기 이후에 언젠가 진짜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하면 요 마이너스 유보 잡았던 것을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로 한번 뱉어내고 다시 2월 결석금 보존에 충당했으니까 입금불산입 기타라는 걸 해줘야 하기 때문에 특례 2하고 특례 1은 입금불산입은 같지만 소득 처분이 약간 다르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3개 참고 중에 마지막 참고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금이 액면이 100원이면 시가가 100원이 될 리가 없어요. 이 예산은 망하고 있으니까. 자, 만약 액면이 100에 비해서 주식의 시가가 7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지금 지긋지긋하던 차입금을 400을 없애고요. 한 주를 발행했는데 액면은 100인데 얘가 시가가 70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주발초의 반대말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발초가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원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70짜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채무 변제액 43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만약 액면이 100에 비해서 주식 시가가 70원이면 세법에서는 이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요. 이거 없어요. 기억하세요. 1차 타픽은 아니지만 2차 타픽에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채무 변제액은 다시 그냥 죄송합니다. 아까 430이 아니라 330. 아까 330. 자, 근데 30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때는 그냥 300. 이렇게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케이스에는 안 잡힌다까지 이해하시면 100점 되겠습니다. 주 5번의 2월 입금이죠. 2월 된 입금인데 이미 전기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단기의 기업회계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위해서 전기부터 2월 된 입금으로 보고 입금불산입 조정합니다. 자, 2월 입금은 내가 공부할 때 헷갈린 이유가 2월 된 입금이에요. 즉 전기에 이미 입금산입으로 정확히 입금 잡은 것을 올해 세법 기업회계가 올해로 넘긴다고 해서 올해 또 입금 잡으면 이중과세니까 이거는 입금불산입으로 없애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사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주 6번은 설명할 필요 없죠. 부가세 매출세액이 입금불산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요약 마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에 대한 세무회계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